풀려 있을 시대에 동생이 훨씬 더 많은 돈 벌었답니다. 술만 퍼먹던 네, 동생이 빈병 팔아서 빙병 받아서 인상값이 올랐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예, 유튜브 중에서는 이 정도면 깊이가 쩌는 수준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주 여러분들과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독일 책방에 거의 첫 번째 나왔던 책 중에 하나죠. 부의 역사. 저는 그 책을 정말 얼마나 재미나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 책을 펴기 위해서 빨리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부터 이분하고 좀 이 책을 지으신 분하고 뭔가를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전쟁과 관련된 역사 그리고 경제 관련된 역사에 있어서는 단연코 1인자 권홍우 기자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근데 1인자는 절대 아니고요. 각도기님이 조금 과장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역사를 재밌게 역사가 가장 저에겐 재밌는 일입니다. 내가 그 글도 그런 쪽으로 써봤고 그리고 또한 역사를 보되 경제라는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매주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그 사건의 배경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면 경제적인 한위가 무엇인지 이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모시기 진짜 힘들었고요. 근데 그 부의 역사 여러분도 한번 꼭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리는 책인데 저는 부의 역사에서 느꼈던 것이 탄탄한 기본기와 깊이 있는 연구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지은 책을 자주 많이 안 읽는 편이에요. 에세이 정도는 읽지만 특별히 이런 자료가 많이 필요한 책들은 잘 안 읽는 이유가 해외 저자들은 책 한 권 쓰는데 몇 년씩 걸리면서 한 권 쓰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이 쓴 책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한국은 좀 조금 일필휘지다 이런 느낌들이 많았는데 부의 역사의 경우는 보는 순간 이거 굉장히 그 품이 많이 들어갔다 정말 품이 많이 들어간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책 쓰시기까지는 준비하시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요. 예, 실은 그 책을 쓰는 데는 시간은 별로 안 걸렸습니다. 네. 3개월 조금 더 쓰는 과정은? 쓰는 과정 그런데 자료는 한 20년 동안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책을 쓰겠다가 하다가 미루고 그러다 쓴 책이 그 역사입니다. 야 진짜 찐이네요. 찐책이네요. 그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책은 아직 안 나왔죠? 나왔나요? 예, 전자책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빨리 신청 안 하시면 절판됩니다. 아니요, 아직 절판 안 됐고요. 아니 지금 시중에 청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보셔야만 절판 안 되고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 정말 재밌는 책이고 집안 그 서재에 꼽아놓으면 정말로 좋은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진짜 책 얘기는 고마하시는 게. 아니요, 진짜로 저는 재밌게 읽었고 특별히 이 투자를 하시는 분은 경제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투자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자 교양으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진짜 꽉 차여져 있기 때문에 꼭 좀 읽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책 이제 뒤에 부분에 보면 경제사로 시작을 했다가 슬슬 나중에 보면 권력과 연계된 전쟁과 이런 것들이 점철된 혼합적인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인문학 베이스고 인문학을 했다가 거기 위에 돈과 경제를 엎은 케이스거든요. 인문학 케이스의 돈을.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인문학을 할 때는 한 축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근데 이게 돈과 관련된 인간의 역사 이것까지 알게 되니까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왔구나라는 좀 뭐라 그럴까 괴가 하나로 맞춰지는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권 기자님도 딱 글 보고 이분이 원래 경제였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닌데 이게
사후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왜냐하면 예, 자기만의 글쓰기와 자기만의 이야기로 경제,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걸 느꼈거든요. 딴 건 못해도 책 읽기는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책 많이 봤고요. 예, 예. 또 전쟁에 관한 것도 흥미있게 읽었던 네. 것이 클라우즈비체가 전쟁론에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은 정치의 극단적인 정치의 한 예다. 양상이다. 양상이다. 네. 그래서 부의 역사에서 맨 마지막에 자원과 음흠. 국제 간의 헤게모니 쟁탈을 얻던 것은 음흠. 오늘날 세계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력과 군사력이 가장 강한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기축이 있는 거고. 그 기축 달러인 그 달러를 갖고 있으면서 네. 달러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그렇죠.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전 세계 국방비의 반 정도를 미국이 씁니다. 네. 또한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일본도 음흠. 그 프라자 합의, 네. 또 역프라자 합의로 환율을 그 3배 정도 강하게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네. 그건 오로지 미국의 힘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시장 논리나 경제 논리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치 논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에 책의 마지막을 석유와 네. 석유 자원과 네. 그리고 금융, 음흠. 그건 달러 패권이죠. 네.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예. 그걸 조금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책 얘기 공부하면 안 됩니까? 아니, 네, 이제 그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의 전환이 이루어질까 말까 현대 기술 문명에 의해서 예, 그런 지금 시점이라서 저는 이제 그 앞단의 이야기들을 알아야 지금의 이 상황들이 얼마나 혁명적인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역사를 알려면 역시나 이제 스펙타클이 시작된 것은 1차 대전 이후의 예, 상황들, 특별히 유럽의 상황들,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독일의 상황들부터 예, 시작된다고 보는데요. 예, 네, 독일에서 저 뜬금없이 굉장히 큰 사건 하나가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 네. 있었죠. 네. 네, 어떻게 그게 시작이 된 겁니까? 사실 독일은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EU가 유럽연합에서도 가장 힘이 강하고요. 네, 재정 건전성도 가장 뛰어나고 통일 과정을 겪었습니다만은 어느 나라보다도 재정 여건이 좋습니다. 그렇죠. 독일은 잠재력이 대단한 나라인데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옆에 일본과 다르게 네.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독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 그것은 가장 극적인 사건이 히틀러의 등장입니다.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인데요. 그런 히틀러가 승승장구하게 된 게 바로 독일 제국 의회 의사당 방화 사건입니다. 이게 일어난 것이 네, 1933년 1933년. 예, 의회 의사당이 네. 우리 여의도 의사당보다도 큽니다. 이 예. 사람들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원래 한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그 국가는 있었지만 연합청이 있었지만은 그 구성원들은 많을 때는 한 330개가 됐습니다. 자유도시, 네. 백장령, 공국 뭐 이렇게 쪼개져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의 독일은 우리가 생각한 한 나라라기보다도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처럼 독일 스테이트 연합인 거죠,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다른 게요. 네. 미국은 그 군사력은 정부만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일은 다 백장령이든 네. 자유시든 다 개별 군사력이 있고 네. 오늘 전 세계에서 성이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네. 그 성이 뭐냐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 관세를 받는 검문소 일종의 검문소였어요. 예. 그러니까 독일은 수많은 나라로 흩어져서 힘도 약했고 개별 네, 국가들은 네. 그 프랑스가 보기에는 아주 2류 국가, 3류 국가로 여기고 있었죠. 도시 국가들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그렇죠. 지들 통합도 못 하고 해서 아유 저 쩔이 뭐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예. 독일이 다만 독일에서 위대한 음악가, 시인, 문학 작가, 철학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독일어가 하나가 되고 아. 또 루터 마틴 마틴 루터의 루터가 종교 개혁을 종교개혁. 하고 네. 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달함으로 네. 인해서 독일어가 아. 수많은 나라로 갈랐겠지만 그 독일 문화가 하나가 형성될 수 있었죠. 네. 인문학의 힘 네. 그리고 종교의 힘 혹은 책의 힘이라는 게 독일 국가 성립에서도 아주 절실하게 드러나는 참 대목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했는데 그렇죠. 예. 독일의 경우는 언어가 국가의 집이 되었다. 아, 그런 셈이네요. 예, 그런 경우네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 같습니다. 예. 그랬던 독일이 1870년에 네. 프랑스하고 그 전쟁. 프로이센이 융성하면서 예. 전쟁을 해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갖습니다. 아, 프랑스를 점령한 거였네요. 점령했죠. 네. 프랑스가 그때 원한이 많이 써 있어요. 그때. 50억 프랑을 그 국민들이 금반지 팔아서 몰아주고, 아, 전쟁 배상금 비슷하게 예, 예. 패전했으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었답니다. 네. 심지어 알사스 로렌 지방까지도 뺏겼죠. 떼줬죠. 예.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네. 그쪽이 알사스 로렌인데, 철강석과 석탄. 예, 네. 이것도 뺏기고 프랑스에서는 원한이 많았는데 또 2차 대전까지 1차 대전에서 네. 프랑스가 완전 점령당하지 않았지만은 네. 가장 많은 국토가 파괴된 게 프랑스입니다. 아, 네. 그 두 번에 걸쳐서 네. 저 2등급거나 하류로 봤던 애들이 독일애들한테 쩌리들한테 네. 두 번에 걸쳐서 당했다. 당했다. 하는 원한이 컸어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었고 전쟁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렸죠. 예. 물렸죠. 네. 그때 그 케인즈가 예. 평화의 경제적 기결이라는 책을 써서 예. 독일에 대한 막대한 배상은 또 다른 전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랬죠. 윈스턴 처칠이 그 전시 내각을 이끈 영국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네.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도 받았거든요. 누가요? 윈스턴 처칠이요. 아, 정말요? 예. 뜬금포네. 난 그 전 2차 왜 대전 몰랐지? 회고록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에 쓰인 영어 단어 수가 네. 어느 책보다 많아요. 한 13만 단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훌륭하네요. 예. 근데 윈스턴 처칠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구분하지 않아요. 전강기라고 불러요. 그렇지. 평화 시간. 그렇지. 지금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독일 의사당 방화 사건은 전간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전강기. 근데 전간기에 독일인들이 독일인들을 아주 언제든지 한번 눌러보려고 후시탐탐 노리는 옆에 국가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프랑스입니다. 아까 말한 중호 원한 때문에. 네. 근데 프랑스가 독일한테 배상금이 잘 안 나오니까 독일의 공업지대인 루드 지방을 점령을 합니다. 예. 이게 1923년 1월 1달 요맘때 일이에요. 예. 6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점령하는데 약 한 2년 3개월 동안 있었죠. 네. 독일의 국민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네. 근데 이때쯤에 아주 더 큰 사건이 경제사에 한 획을 긋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 돈 갚으려니까 돈이 없는데 수출도 못하게 막아놓고 하니까 예. 통화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땡겨서 갚는데 통화가 너무 많이 발행. 실은 원래 전쟁 이전에 독일 제국 1마르크하고 미국 달러하고 교환비가 1마르크 대 1달러 대 4.2마르크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됐던 환율이 예. 점점 독일이 힘들어지니까 그걸 화폐를 발행해서 그걸 넘으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값이 떨어지고 네. 프랑스가 루르 점령할 때쯤이면은 1달러당 1만 마르크였어요. 1만 배. 1만 배, 1만 마르크. 1만 분의 1로 줄어드는 거지 돈값이요. 1만 분의 1이 아니라 4.2였으니까 아. 약 한 2천 몇백 분의 1 정도가 되겠죠. 2,500, 예, 2,500. 네. 이렇게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프랑스한테 배상금을 주려니까 오히려 독일이 돈을 더 찍어요. 네. 2003년 말에 가서는 미국 1달러당 4.2조 마르크가 됩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애들이 그 돈다발을 가지고 그 블록 레고 놓기 하듯이 놀고 네. 또 어떤 미국인 기자가 점심 먹는 동안에 달러로 줬더니만 또 한 번 풀코스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 손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환율이 또 절반 반값으로 떨어졌다. 떨어졌습니다. 밥 먹는 사이에. 아주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예. 형은 착실하게 저금하고 예. 이런 사람이고 동생은 맨날 술 아프고 이랬던 네. 사람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예. 동생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왜? 술만 퍼먹던 네, 동생이 빈병 팔아서. 빈병 팔아서. 빈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하게 네. 그 고생을 했으니 예. 독일의 경제란 건 다 이미 바닥으로 떠졌고. 네. 근데 더군다나 1929년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미국 월가의
대폭락으로 공황.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 떠올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회복 불능으로 빠지고 그렇죠. 겉에까지 다 안 좋아, 외부까지 다 안 좋아지니까 내외부로. 그런 상황에서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네. 사실 정식 명칭은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입니다. 네, 이 이름만 들어보면은 네. 사회주의자 들어갔고 네. 노동자 들어갔고 네, 그래서 무슨 좌파 정당 같은데 그렇죠. 마치 공산당 같은. 근데 사실은 극우 정당이었어요. 예, 근데 이 정당이 득표율이 별로 높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었죠. 예, 처음에 네. 들어갔다 많을 때 25% 이렇게 가다가 33%를 얻게 돼요. 네, 얻는 배경이 뭐냐? 음, 히틀러가 네, 위대한 아리안족을 부집습니다. 민족주의. 예. 그리고 우리 세상에 독일인만큼 잘난 인간은 없다. 네. 그러니까 땅에 거기서 떨어진 그 독일 민족의 이게 자부심이 가슴을 막 좀 부글부글 끓게 만든 올라갔죠. 거죠. 예. 거기다가 조금 지나서는 히틀러가 수상된 다음부터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아우토반 같은 거. 그렇죠. 예. 아우토반 건설하고 네. 자동차국 건설하고 네. 소련과 비밀 협정을 맺어갖고서 독일 신무기를 소련 가서 미리 거기 가서 검사를 해요. 그 성능 테스트를 해요. 네. 그런 비밀 군사 협정도 있었습니다. 소련하고 친했었네요. 히틀러 이전부터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당시에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었잖아요. 네. 공산주의 예, 외교적으로 고립돼 볼셰비키 있었는데 혁명 이후로. 예. 네. 그런 나라인데 독일도 패전 국가로서 완전히 다들 그렇지. 전범 국가로 찍혀 있는 상태에서 네. 네. 나중에 둘이서 비밀 조약 군사 조약 맺어갖고서 네. 독일이 소련 가서 자기네 장교들을 훈련시키고 예. 신무기를 거기서 성능 테스트를 하고 소련은 독일의 무기를 받고 네.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둘 다 전체주의 국가죠. 그렇죠. 전체주의들끼리 서로 통하였구나. 예, 예. 통하였구나. 예. 예. 근데 이 국회의사당이 화재가 일어나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18만 평 정도 돼요. 예. 바닥 면적만 어마어마시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이게 불과 소방대가 도착할 때는 그냥 싹 타버리고 말았어요. 쟤만 남았어요. 나무로 만들었었나 보네요. 석조와 나무였죠. 네. 예. 근데 이때 히틀러가 쾌제를 불렀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수상이었거든요. 예. 쾌제를 부른 이유가 이거 공산주의 소행으로 몰아가면 된다. 네. 그리고 실제로 방화병이라고 잡힌 게 네덜란드 태생의 한 젊은 청년이 20대 청년이었는데 얘가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럼 딱 맞아 떨어지네 모든. 근데 걔가 과연 방화범이었느냐? 그건 약간 정신 찰랑증 있는 친구라고 네. 나중에 밝혀지고 거기에 일당들을 잡아들였다고 하는데 그 일당들은 나중에 독일 법원에서 무죄를 내렸어요. 뭐에서 부지? 무죄 선고를 내렸어요. 무죄 선고에서 예. 독일 법원에서. 예. 나중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독일 공군 사령관을 지냈던 괴링이 예. 방화범은 나밖에 모른다. 왜? 내가 했으니까. 아. 그거는 독일의 참모장이 어떤 장군이 예. 나중에 전범 재판에서 얘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완전 조작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정신차단자의 방화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네. 확실한 것은 딱 한 가지죠. 히틀러가 다른 정치 세력들을 탄압하고 특히 사회주의 계열을 탄압하는데 이걸 써먹었죠. 네. 그 다음에 히틀러가 1년에 총선을 또 안 하는데 총선을 또 해요. 네. 네. 좀 더 의석수 자체는 떨어졌지만 네.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를 좀 더 신임하게 되고 대통령이. 예. 네. 그때는 예전부터 전쟁 유형이었던 힌덴부르크가 바이에른 공화국의 네. 대통령이었는데 얼마 있다 또 그 힌덴부르크도 죽고 그러니 점점 나치당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예. 의석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예. 높아져 가고뿐만이 아니라 수권법이란 걸 만들어서요. 한 정당밖에 자기네 정당 말고는 다 불법화시켜요. 사실상. 나중에는. 예. 네. 그래서 1934년에 일어난 선거에서는 예. 93%의 지지를 획득합니다. 다 불법화 시켰으니까 찍을 예. 것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독일은 한 정당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네. 독일 국민들이 사실 그를 이렇게 밀어줬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기관 산업에 대한 투자, 네. 아우토반, 네. 군수공업 활성화, 네. 그리고
예, 아리안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 그 베르사유 조약 파기 파기. 그 1차 대전 일제 때 때 돈 물어주기로 패전국을 했던 그 조약을 그냥 다 파기한다. 돈 안 그리고 갚아. 재군비 선언하고 네, 네. 배째 그러니까 이러고. 그 네. 국민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그렇지. 거죠. 우리 그 돈 갚느라고 우리 바보 되고 병신 되고 너무 힘들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서 우리 굶어 죽게 생겼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거 다 우리 잘못이 아니고 쟤네들 잘못이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의 조약은 다 배째 끝이고 우리 나름대로 살 거야. 그리고 근데 거기서 뭐 독일 아우토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먹고 살게 해준 거죠. 예, 예.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큰 거예요. 큽니다. 당시 사실 소련이 그 독일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대공황 당시에 네. 독일은 그나마 좀 나섰고 전 세계가 침체됐었는데 오로지 소련만 경제가 20% 30% 성장했어요. 그게 소련 계획 경제 때문에 계획 경제 때문이죠. 예, 그랬던 거죠. 그래서 네, 네. 모든 나라가 다 계획 경제에 한동안 음. 매달렸던 적이 있죠. 물론 20% 30%는 소련이 대비공표한 것이라 좀 거품이 있을 거라고는 보이지만 네.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소련하고 경제 그 전쟁을 했으니 네. 전쟁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애초에 그 주축국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 그럼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네, 이 세 나라와 미국, 영국, 소련 네. 이런 연합국가의 경제력 격차가 2.3대 1 정도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예, 2차 네, 대전 네.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잖아요. 네. 이게 그 1.4대 1 정도로 줄어들어요. 왜? 프랑스가 점령당했으니까. 아, 그걸 먹어서. 프랑스의 GDP가 이쪽에 있던 게 2.3에 있던 게 저쪽으로 가니까 예, 예. 1.4대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때가 피크였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전쟁 말에는 5.4대 1로 더 벌어져요. 아, 네. 경제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했듯이 전쟁도 경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전쟁도 체력이 있어야 싸운다. 네. 흔히 하는 말이 그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은 투키디데스가 네. 그 필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2,400년 전에 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약탈된 자본의 힘이 아니라 축적된 자본의 힘이다. 아, 네. 그러니까 돈이 전쟁을 했던 거죠. 네. 히틀러는 이렇게 전쟁을 밀고 나가면서도 소련과 왜 전쟁을 했었느냐? 그러니까. 소련과 전쟁을 안 했다면은 그나마 좀 오래 갈 수도 있었고 그렇지. 스페인을 자기네 편으로 확실히 끌어줬다면 좀 나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못했던 것이 독일 민족의 생활권 영역이 필요하다. 그걸 레벤스라움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개념인데요. 네. 독일 민족은 열등한 소련 민족을, 러시아 민족을, 슬라브를 몰아내고 네. 동쪽의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역사적 우리의 소명이다. 아. 그것은 사실상 영국이나 프랑스, 나중에 미국도 후발 제국주의로서 식민지를 해외 식민지를 건드렸죠. 네.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해 식민지가 많았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독일은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레벤스라움이고요. 아, 네. 또 여기에 찰스 다윈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그 사회적 그 진화론이 네. 그 종의 기원으로 하는 생물 진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진화론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월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옛날에 이제 서구 열강 제국주의들이 백인 외에 이제 뭐 아프리카계라든가 동양 사람들을 무시했던 거는 자기네가 우월한 민족이니까 이렇다는 게 독일에서 그런 또 것들이죠. 나타난 게 그리고 레벤스라움이라는 거죠. 예, 그게 한 형태죠. 예. 그 우생학의 한 사회적 우생학의 한 형태고 프랜시스 골톤이라고 골생학, 네. 그 인종적 우생학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찰스 네. 다윈의 사촌입니다. 네. 이게 독일로 건너와서 이런 걸로 변형된 겁니다. 네. 하긴 이론적으로도 오리엔탈리즘이 독일이 생산해낸 것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네. 동양 사람들은 열등하고 자기네가 우월하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오리엔탈리즘.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맞아요. 네네. 그 레바논에서 태어난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을 했을 때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봤죠. 네. 그 당시는 네. 아마도 사회적 진화론이 대세했던 시기 같아요.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도 우리 잘난 미국인들이 인디언을 몰아내고 네. 태평양 연행까지 다 우리 땅으로 만들 것은
신의 명백한 계시, 네. 명백한 운명이다 예. 하는 얘기 그런 논제들이 그때 나오고요. 또 그 백인의 책무라고요. 네. 그 키플링이라고 하는 영국 음. 작가가 백인은 열등한 흑인과 황인종을 지배하고 가리켜야 될 책무가 있다. 네. 또 독일 황제 카이저는 네. 그 러시아 차르한테 편지를 보내서 네. 미개한 그 중국인들이 음. 대거 와서 유럽 문명을 해칠 수 있으니 백인 국가들이 그들을 먼저 쳐야 된다는 황화론이라고 하죠. 예, 예. 옐로우필. 네. 이런 것들이 그때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시기였습니다. 음. 그게 일종의 사회적 진화론의 다른 모습들이죠. 예, 예. 또 히틀러는 사회적 진화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네. 골상학과 우생학을 믿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푸른 눈에 키가 크고 금발이 아리안이다. 음흠. 그래서 그런 독일군 병사와 장교를 뽑아서 네. 또 그렇게 생긴 독일 여자와 금발 여자와 강제로 맺어줘요. 네. 이 계획을 나치의 계획을 심지어 아기 공장도 만듭니다. 레벤스보른이라고 해서요. 예. 최고로 우수한 금발의 아리안 민족과 네. 아리안인의 특성을 갖고 있는 여성과 결혼을 시켜서 아이를 친위대 장교 가정에 입양을 시켜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네. 약간 그 건강하지 않다. 네. 이상하다. 죽여버려요. 아. 무슨 사람을 개돼지처럼. 그렇습니다. 예. 예. 상품화한 거죠. 예, 예. 네. 이랬던 그 어느 역사를 통틀어 보면요. 네. 국가가 강성할 때는 네. 강한 정책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데 네. 휴머니즘의 인간의 최소한 선한 본성에 위반하는 국가는 결말은 똑같습니다. 필망입니다. 필망. 예. 근데 서구의 한계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 플라톤의 국가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수호자 계급, 전사 계급, 시민 계급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예, 예. 일하는 계급 이렇게 세 계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수호자 계급의 남과 여를 부부로 짝짓는 게 아니라 네. 우수한 애들끼리 짝을 짓고 네. 또 부부 개념도 없애고 예. 나라가 정해주고 그러니까 모두가 부부 남편이고 모두가 아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는 또 따로 국가가 길러요. 철인으로. 예, 예. 이게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오는 네. 우수한 교육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구가 예. 서구 철학이 플라톤부터 시작됐으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근대적 휴머니즘도 서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반대 방향으로 네. 방향으로 나온 것이지 한쪽에는 이렇게 인명경시하고 그 인간을 그 물성화하고 예.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독일에서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드러났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결국 그 끝이 비참한 최후로 마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눈여겨볼 거는 독일은 어떻게 다시 일어났을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위대한 작가들, 독일어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 네. 또 그것보다도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여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유대계 출신의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 마르틴 하이데거하고 스승인 네. 연인 관계였죠. 유명한데 하이데크하고 연인 관계였어요? 한나 아렌트하고? 예, 아, 그렇군요. 예, 연인 네. 그 나이 차이가 그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데 네. 근데 거의 반공개적인 연인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또 우스운 게 하이데거는 히틀러의 그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처음에 그랬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욕을 많이 먹어서 먹었어요. 그 사실 동서양의 철학을 결합시킨 아주 독특한 정말 잊기 어려운 예, 예. 굉장히 깊은 철학 사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욕을 먹어가지고 존재 철학에 관한 예. 글을 따라갈 사람이 그렇죠. 없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계속 욕을 먹는 거죠. 예. 네. 한네 아렌트가 그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게 네. 에루살렘의 아이만. 아이만 썼죠. 네. 이게 1961년에 쓴 책인데 이스라엘이 나치 전범들이 네. 다 남미로 도망갔어요. 네. 이스라엘은 모사드 첩보기관을 끝까지 잡아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친위대 중령이었어요. 네. 친위대 중령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잡아서 메고 행랑 파우치 거기다가 담아서 그 텔아비브로 끌고 왔어요. 예. 갖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해요. 근데 그 미국의 한 그 주간지가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한테 특파원 자격을 부여해서 음. 그 재판을 취재하게 만듭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대했죠. 네. 악을 철저히 파헤칠 거다. 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한나 아렌트는 아이만에게는 죄가 없다. 저는 그 인간 자상한 아버지였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네. 대학은 성적은 중간이었지만 대학 네. 중퇴였고 개인적으로 봤었는. 예. 아주 평범한 네. 어디 가서 바람도 한 번 안 피는 네. 그런 평범한 인간인데 저게 어떻게 망가졌느냐. 네. 아이만의 죄는 딱 한 가지다. 음. 사유하지 않았다. 네. 명령을 수행하는 자기를 기계로만 여겼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고 음. 자기 스스로 사유하지 않은 것, 네. 무사유한 것 이게 아이만의 가장 큰 죄다. 네. 한나 아렌트가요 여기서 또 다른 책에서 네.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는요 음. 아까 소련과 독일이 전체주의라고 같이 네, 봤다는 게 바로 전체주의는 좌우 상관없이 서로 잘 결합을 하네요. 그렇죠. 네. 전체주의 기원에서 이런 진단을 내려요. 네. 경제 위기나 패전 등 방향감을 상실한 사회에서는 시민 사회와 지식인들이 뿌리 뽑힌 풀로 전락한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전체주의가 태동하고 네. 따라서 독일의 전쟁 범죄는 히틀러의 죄가 아니라 독일 국민 모두의 죄다. 네. 독일은 여기에 대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일종의 지식인들이나 시민사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할 때 네. 전체주의가 태동해서 사회를 이끌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런 얘기를 못하면 그 사회 전체가 동조한 것이다. 이건 비단 지식인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네. 그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을 잡으러 갈 때 나는 내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내 가만히 이웃을 있었다. 가져갔을 때 잡았고 가만히 있었고 네. 또 자기 그 친구를 잡으러 왔을 때 가만히 있었고 네. 근데 결국 나중에 그들이 날 잡으러 왔는데 네. 나는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그 독일 사회 지식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책임이었다는 거죠. 예. 이런 반성들이 모두의 독일 모두의 책임,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이게 물론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네. 근데 이랬던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 가서 유대인 뮤제에 가서 무릎 꿇고 참회하고 예. 이런 사진 하나에서 미래의 역사는 태동하는 겁니다. 과거에 극과 극으로 증오와 악으로 비인간성과 서로 절멸하도록 싸웠던 그런 과거를 치유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네. 자기 반성과 또 자기 반성과 철저한 사유라는 네.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항상 그 빌리 브란트 얘기하면 꼭 일본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왜 안 그래? 쟤네는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이 앞뒤를 알고 있어야 우리도 무조건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성숙한 수준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안 하면 우리는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길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제가 일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네. 일본이 나쁜 게 아니라 예. 일본의 위대한 문학과 영화 작품을 하나 얘기해보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일본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어떻게 우리가 사유하고 올바른 사유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네. 여기에 일본 영화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게 1951년인가요? 네. 베니스 영화제에서 네. 황금 사자상을 받은 네. 일본이 패전해서 그야말로 일본 국민들이 막 국위를 선양시켜준 사건인데요. 네. 산적 하나가 사무라이를 살해하고 그 아내를 겁탈하는 이런 사건의 얘기인데 네. 누가 잘못했고 왜 진범이냐를 갖고 나무꾼, 지나가는 스님, 그리고 사무라이의 아내, 산적 모두의 진술이 엇갈려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심지어 법관이 죽은 영혼을 불러들여요. 근데 영화에서 네. 사무라이 영혼까지 불러들여고서 네. 신문을 하는데 귀신마저도 거짓말을 해요. 라쇼몽에 나오는 귀신마저도. 예, 이거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네.
내가 편하고 생각하는 것에만 빠지지 말고 네, 그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사실 독일 그 의사당 방화 사건도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가 공산당이 네. 지시다했고 그 가짜 뉴스가 결국은 세계사에 이렇게 큰 파장을 미친 건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진실은 무엇이냐 하고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 전체주의나 아니면 구조적인 네, 증오, 극과 극단의 대결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네, 화합과 평화로 상호 발전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독일과 프랑스는 오늘날 그렇게 원처럼 싸웠지만은 예. 유럽 안에서 상당히 친합니다. 지금은? 영국 프랑스 관계보다 독일 프랑스 관계가 훨씬 좋아요. 예. 심지어 독일 프랑스의 연합 군단까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 그거 만든 지 벌써 십몇 년 됐어요. 나사 말고요? 나토. 나토 말고? 나토와 별개로 그걸 만들었습니다. 아, 물론 그렇군요. 나토의 지위를 받긴 해요. 예. 그렇군요. 예. 네. 야, 오늘 사실은 이 코너가 돈과 역사 아닙니까? 그죠? 야, 예. 네, 예, 역사 속에서 돈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알면 역사가 네. 더 한 단계 깊이 보인다라는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한 것인데 나중에는 이 철학 사상 쪽으로 이게 지금 좀 넘어갔네요. 제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이 각도기 TV와 호흡이 잘 맞습니다. 지금. 아유, 예. 과찬 같습니다. 예, 저희 TV에서 이거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참 영광스럽고 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투자자로서 하나 더 우리 그 시청자분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네. 예,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자기의 말을 잃을 때 사회가 어디로 휩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나 아렌트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주관을 똑바로 세우고 자기의 결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귀가 얇아져서 남의 얘기를 듣고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막 이러다 보면 자기의 방향을 잃게 되더라는 거죠. 네. 요즘에 특별히 그래서 이상한 데가 많아요. 무슨 카톡방에 막 사람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투자를 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잘못 들어가셔가지고는 필망입니다. 예, 필망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에 있어서도 주체성을 가지고 그 내가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응을 하셔야 우리가 역사에 의해서도 보았듯이 내 개인의 역사, 내 개인의 부의 역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투자 쪽에서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얻는 교훈이 아닐까. 저도 앞으로는 주식 투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기자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안 해왔는데 언젠가 제가 은퇴하게 될 대비해서 주식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는 주식 투자 하겠습니다. 형님 그거 하지 말고 저한테 그냥 맡기세요. 그게 더 빨라. 네, 오늘은 독일 1933년에 있었던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이 방화 사건이 어떻게 히틀러를 독일의 제1당으로 만들게 하였는지 이 계기를 통해서 히틀러가 자리를 잡고 그것이 인류의 어떤 비극으로 연결됐는지 그리고 그런 비극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독일인들이 중심을 어떻게 잃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돈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멋지고 깊이 있게 유튜브 중에서는 이 정도면 깊이가 쩌는 수준인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깊게 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함께 이렇게 자리 빛내주시길 빌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공원홍 선생님 함께 해주신 권홍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증시각도 TV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또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 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